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특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현장을 만나보기 위해 저는 강남대로에 나와 있는데요. 커피하우스. 이곳에서 후오비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각종 미트업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신기한 현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쓰이는 블록체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강남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후오비 코리아와 커피가 함께하는 워크스페이스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와 함께 제휴를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블록체인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후오비 커피하우스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스타트업에게 발걸음이 되고자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부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커피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 시내에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카페가 많은 줄 몰랐는데요. 궁금한 점도 많고 신기한 점도 많아서 업체 관계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고객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신기해하는 반응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구매를 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한데 이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커피 구매하는 데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실물화폐를 가능한 페이코인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와 결합된 플랫폼 서비스를 경험을 제공하고자 취지하는 데 있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곳에서 암호화폐를 도입했다는 게 굉장히 실생활에 정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 싶기는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그래서 이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할 때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페이코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페이 프로토콜 월렛을 통해 이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앱에서는 이제 페이코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는데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느끼시는 장점이나 특징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결제 방법에 있어서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불필요하게 카드나 현금을 소지할 필요 없이 이제 휴대폰 하나만으로 어플을 통해서 이제 결제가 바로 가능하고요. 이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이제 기존의 고객님들은 편의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실제로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결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내부 공간 구경하고 오셨는데요. 이 커피하우스의 지하에는 행사를 위한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사 공간은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창업 및 투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블록체인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부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후오비 커피하우스 지하에는 행사와 미트업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경하기 위해 잠깐 내려왔습니다. 후오비 관계자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맹점과 실사용자가 모두 혜택이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결제 시스템은 카드사, 그리고 결제사, 그리고 벤사 등 많은 업체들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수수료가 절약이 됨으로써 그 수수료 절약을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혜택 등을 그 실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 더 많아지고 더 쉬워진다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미트업과 컨퍼런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의 슬로건이 블록체인 멘토링 카페입니다.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블록체인 기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커피앤 상장, 그리고 커피앤 법률, 그리고 커피앤 홍보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서는 정기적인 세미나 그리고 강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블록체인 행사, 미트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대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결제됐습니다. 네, 오늘은 후오비의 커피하우스에서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오늘 여기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휴대폰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게요. 앞으로 카드, 지갑 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실생활에서 암호화폐가 활용이 되면서 정말 더 편리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집으로 이번에 2번째 만나뵙게 되는데요. 3번째 만나뵙게 될 기업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권성이었습니다. 안녕. 주식회사 온더의 정순영 대표고요. 온더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회사고, 특히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그 확장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회사예요. 만든 팀이고 현재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 중 하나인 플라즈마 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일단 플라즈마라는 개념 자체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해결하겠다. 얘기하면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성이라든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나온 어떤 방법론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시도, 그 다음에 뭐 접근 방향들이 각 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서 동작하고 있는 현재 그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 한 1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수고스러운 노력하지를 않고 그 플라즈마 체인으로 옮겨와서 잘 구동시키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이더리움 진영 쪽에서 많은 플라즈마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각각의 플라즈마 솔루션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블록체인이지만 이더리움을 해서 파생해서 나온 플라즈마 체인들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떠냐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토큰밖에 못 써요. 플라즈마 체인에서. 크립토 키티 못 돌립니다. 플라즈마에서. 네. 크립토 키티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크립토 키티 못 돌려요. 크립토 키티는
토큰이 아니거든요. 뭐 크립토키티까지 된다고 예를 들어 크립토키티까지 해결하는 프로젝트는 있어요. 룸 같은 프로젝트들. 룸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크립토키티까지는 된다 하는 건데, 크립토키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컨트랙트,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 다오라든가 혹은 뭐 탈중앙화된 거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플라즈마에서 돌리려고 하는데 못 돌려요. 혹은 돌릴 수 있다고 해도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플라즈마를 되게 경화된 구조로 짜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컴퓨터 과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튜링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이가, 비트코인은 어떤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였잖아요. 그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온 건데, 현재 플라즈마가 과거의 비트코인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 이게 제가 느낀 문제점이고, 그러면 플라즈마를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되려면 그 위에 이더리움 가상 머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돌아야 되고, 그래서 네이밍을 플라즈마 EVM으로 지은 겁니다.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플라즈마에서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야기하기에 트랜잭션 퍼 세컨드를 뭐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겠죠. 그리고 그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도 굉장히 다양한 범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단일 시스템 하나로 볼 수 있고, 그 시스템이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그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저 TPS 성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넓은 범주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사실 블록체인 자체에 어떤 사이드 체인으로 계속 붙이고 계속 병렬화시켜서 펼치고 확장하고, 지금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성능이 한계는 없어요. 성능이 한계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어떤 공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인프라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랑도 되게 유사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있는 리소스를 누군가 점유를 하는데 누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사실 이더만 있으면 여기에 리소스를 일부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힘과 파워를.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좋다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TPS가 만이다 이만이다 문제가 아니고, 이 플랫폼이 뭘 지향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보고 있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런 의미에서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2라고 불리는 뭐 플라즈마니, 뭐 스테이 채널이니 뭐 이런 솔루션들이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그 솔루션들은 특정 어플리케이션들 혹은 특정 뎁들을 위한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불특정 다수의 뎁들이 막 달라붙어서 서로 리소스 점유하기 위해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예. 혹은 뭐 레이어 3, 레이어 2, 레이어 3 이런 부분들은 각자 뎁 체인이라고 불려서 뎁 하나가 하나의 체인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체인들이 막 여러 개가 막 병렬로 펼쳐져 있다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플라즈마 체인 하나가 TPS가 1000이 나오면 단일 체인 하나가, 걔는 레이어를 한 층만 더 내리면 1000 곱하기 1000에서 100만 TPS가 나와요. 그 레이어를 하나 더 붙이면 거기 1000에 3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성능의 한계는 없는 거고, 반면에 단일 시스템 하나로 봤을 땐 1000 TPS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맥락은 이해가 돼요. 크립토 커런시를 만든다,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데 있는 가장 큰 권력은 뭐냐면 사실은 발권력이에요. 사실 그거는 뭐 암호화폐에만 국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피앗 커런시도 같은 얘기인 거죠. 법정화폐도 동일한 권력들을 가져가는 거죠.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데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발권력의 힘을 누구한테 줬냐면 채굴자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채굴자에게 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플랫폼, 그 서비스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에서 혹은 뭐 기타 POW 혹은 POS가 됐던 그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에게 발권력을 준 건데, 마이닝을 할 때 이더리움도 POW를 처음에 택했기 때문에 마이너들한테 권력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POW형 체인은 마이너들에게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이너가 지금 대부분 중국인들이죠. 중국에 권력이 다 있어요. 대부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생태계잖아요. 특히 개발 생태계잖아요. 개발자와 뎁들이 몰려드는 생태계.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데이터, 올바른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축 하나는 뭐냐면 개발자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권력은 마이너들에게만 있으니까 이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사실은. 마이너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펀딩을 해가지고 개발자들 지원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 바라긴 힘들고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당시 이더리움이 나왔던 3년, 4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까지 고려하기까지는 힘들었겠지만 당시 기술이나 환경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에 와서 고려되는 거는 논의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 펀드를 조성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 일지회의를 얘기했는데 그 가스프라이스에다가 일괄적으로 일지회의를 매겨가지고 세금처럼 그걸 이제 걷어가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개발자를 지원하자고 했는데 그 거버넌스는 또 다른 문제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줄 걸 결정할 것인가. 이거는 되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2.0이 POW에서 POS로 넘어간다는 그 기능 하나만을 보면은 전체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더리움 2.0이 지향하는, 이더리움 2.0이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더리움의 마지막 단계인 세레니티죠. 현재는 이더리움 베타 버전인 거잖아요. 1.0이 아니잖아요. 한 10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에 해당하는 이슈예요.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개죠. 다 다른 기능이나 개선들이 필요하지만 많은 개선안들이 2.0에 포함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지만 POW에서 POS 넘어가는 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특히나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샤딩이에요. 샤딩. 뭐 지금 POS랑 샤딩이랑 원래 따로따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합쳐졌잖아요. 샤스퍼로 캐스퍼랑 이제 샤딩이 합쳐서 샤스퍼로 합쳐졌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기술 용어긴 한데 데이터 가용성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하비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 플러스 샤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빌을 이루는 체인이랑 비컨이라 그러죠. 비컨 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빌 하는 체인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체인을 분리를 시켜요. 샤드 체인과 비컨 체인을 분리를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체인의 그 채굴자들이 데이터를 숨길 수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 가용성 문제고, POW는 이 데이터 가용성을 확률적으로 보장해줘요. 데이터 가용이 가용할 수밖에 없도록, 불가용하지 않도록. 마이너가 데이터를 숨겨버리면 그 다음 마이너가 나와서 데이터를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절대 감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탈중앙화의 본질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샤딩, 그 다음에 POW에서 POS 넘어가는 지점에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 전체 재단 예산의 절반을 VDF에 쏟는다 그랬잖아요. VDF. 랜덤 함수 만드는데 쏟는다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여기에 돈을 쏟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랜덤한 값이 블록체인에서 나오지 않으면 마이너들을 랜덤하게 선정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랜덤하게 선정되지 않은 마이너들은 데이터를 숨겨버립니다. 데이터를 불가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픈 하드웨어로 하드웨어를 다시 만들자. 하드웨어를 다시 만들어서 랜덤 값을 만드는 하드웨어를 만들자.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오픈 하드웨어로 만든다는 건 설계 도면만 있으면 누구든 만들 수 있도록 오픈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랜덤 값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죠.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건데, 그럼 되게 큰 일이잖아요. 딱 봐도, 사이즈만 봐도. 공장도 있어야 되죠. 설계도 해야 되죠. 누군가 만들 사람도 있어야 되죠. 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충분한 또 망이 또 구성돼야겠죠. 탈중앙화 되는 망들이. 되게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00% 탈중앙화 되지 않으면 그건 탈중앙화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블록체인 도구잖아요. 사실 블록체인 도구고 탈중앙화도 사실 도구예요. 세상 모든 게 다 전부 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도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밖에서 되게 사례를 많이 드는 예인데, 꽃을 심는데 모종삽이면 되지 포크레인을 가져올 필요는 없거든요. 건물을 짓는데 모종삽을 들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포크레인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도구를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거꾸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먼저 선택하고 자 이제 이걸로 뭘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질문이나 의문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탈중앙화가 100% 돼야 탈중앙화가 되게 의미 있는 가치고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내는 수단이고 결과고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100% 탈중앙화 돼야 된다. 탈중앙화 될 수 있는 대상과 수단들이 있다. 뭐 꼭 시스템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그 밖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FAC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F는 fault tolerance,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탈중앙화 됐다는 거는 누구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하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멈출 가능성도 낮죠. 왜냐면 모두가 다 망하기 전까지는 시스템은 살아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 노드는 7,800개인데 핵전쟁이 나도 PC 한 대만 있으면 이더리움 시스템은 굴러가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특성들. 그 다음에 이게 권한과 권력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패를 모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걸 한번 잘못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 개 힘든 특징들이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되게 어울리는 분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 데이터의 신뢰라든가.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런 분야들이 있고 그런 분야들을 잘 살펴서 적용하는 어떤 그런 좀 해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미드업에서는 가장 핫한 주제를 다룹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지금 마지막으로 다뤘던 주제는 그 트러스티드 컴퓨테이션이었어요. 체인 밖에 있는 연산의 신뢰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게 주제였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ZKP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영지식 증명을 쓰면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거든요. 영지식 증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슈를 많이 다뤘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프라이버시도 사실 영지식의 일부인데,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갑이라든가 어떤 UX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해결해야 될 그런 주제들 혹은 뭐 이슈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짚어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미드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블록투나잇의 권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